2020년 9월 고2 모의고사 두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노동에 대한 철학적 의미. 노동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학생이 노동한다라고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오늘날 실제로 자기의 신체나 정신적인 무언가를 써서 뭐 돈을 버는 활동 또는 만족하는 활동,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활동을 노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노동에 대해 정의를 내렸을 거고요. 그 정의에 대해서만 구분하시면 이 글은 끝납니다. 인문 분야의 글이기 때문에 학자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인문 분야의 글에서 학자가 나오면 그 학자별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하시면 한 편의 글에 대한 이해가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치 좋은 곳에 누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당연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공부가 없는 세계에서 경치 좋은 곳에 간 다음에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상상에는 1. 즉 노동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있다. 오른쪽 볼까요? 노동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만약에 학생들 기준으로 공부하는 게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날에도 나온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온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인간은 동그라미 밑줄 노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발전.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역사를 바탕으로 본다면 인간이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불러오는데 영향을 준 것은 노동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런 점에서 노동은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철학자들은 철학자 나오겠네요. 많이. 그죠? 이러한 인간의 노동에 어떤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을까라고 나오죠. 맞아요? 그럼 당연히 이 글은요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핵심 거기 나오죠. 화제 같은 말, 소재 같은 말, 제재 같은 말, 중심, 대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자들의 생각이 나올 거야. 그럼 지금부터 그 생각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그 아래 로크 동그라미 인간의 노동에 대해 제일 먼저 말한 사람 누가 나왔냐면요. 로크라는 학자가 나오네요. 로크. 노동을 소유의 권리와 관련하여 설명했다라고 나오니 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노동은 소유의 권리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대요. 그렇습니다. 로크는 신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주면서 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은 누구나 함께 쓸 수 있는 공유물이다 라고 설명을 했겠죠. 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도 주었다고 주장한대요. 그러나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로크죠. 로크는 신이 인간에게 공유물로 주지 않은 유일한 것이 신체이기 때문에 즉 우리의 몸은 나만 공유해요? 내 몸은 내 거잖아요. 그죠?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각자의 신체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오른쪽 파란색 아저씨 볼까요? 신체를 통한 노동의 산물이 사적 소유권을 갖는 이유라고 나오죠. 마세요. 그럼 갈게. 여기 나와 있는 소유의 권리라고 하는 건 사적 소유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노동을 소유의 권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는 공유물이 아니래요. 그럼 됐어요? 여기서 공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요 사적 소유권이다라고 하는 말이 될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 공유물이라고 한다면 사적 소유권이야? 버스 정류장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거예요? 버스 정류장은 공유물이 될 거고요. 그죠? 여러분들 휴대폰은요 사적 소유권이 될 거라고. 차이점 됐어요? 이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인간의 신체가 공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신체를 활용을 해서 노동을 한다면, 만약에 내가 나의 몸을 써서 노동을 한다면 그 결과물은 인간 본인의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될 거고, 그 결과물은 인간 본인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위에 나왔던 사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크는 노동을 소유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신체가 한 개인의 소유라면 신체 활동의 노동 역시 그 개인의 소유가 되는 거 당연한 말이죠, 그죠? 몸이 내 건데 노동이 남의 것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한 건데. 그리하여 인간이 공유 상태인 어떤 사물은 자연밖에 없을 거야. 신이 공유물로 준 건 자연이었죠. 노동에 부여하는 것은 공유물의 배타적 소유권을 첨가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밑줄 모든 개인은 노동을 통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개인은 노동을 한다면 소유권의 주체, 같은 말 소유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하겠죠. 주체라고 하는 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테니까 주어. 다만 로크는 다만 앞에다가 적어놔 한계 또는 경계라고 적어보시면 주의사항 같은 게 나올 거야. 주의사항. 모든 노동이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100개 중에 한두 개는 예외가 있다가 되겠죠. 로크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신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래요. 오른쪽에 파란 것을 보세요. 공유물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공유물은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단순히 신체를 사용하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답니다. 두 번째, 삶과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자연물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대요. 됐어요? 또 로크는 만약 어떤 개인이 신체를 사용하여 공유물을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도록 만들었다면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신의 신체를 사용해서 공유물이라고 하는 자연을 만약에 민구가 파괴하고 다닙니다. 나무를 자르고 다녀요. 그럼 민구는 나무라고 하는 공유물을 파괴하는 거고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맞아요? 황폐해질 테니까. 그럴 때는 노동이 아니어서 민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대요. 됐어요?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완전히 내게 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주장을 해야겠죠. 그러한 상황들. 하지만 소유권 주장이 항상 모든 사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두 가지 케이스. 그렇죠? 하겠습니다. 한편 헤겔은 두 번째 나왔습니다. 헤겔. 노동을 사적 소유권의 근거를 넘어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대요. 이어서 볼게요. 결국 여기까지 정리하면 노동이라고 하는 건 소유의 권리도 있지만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이라고도 설명하면서 이어서 볼게요. 이면 인간이 또 하나가 붙어요. 인간이 자기 의식도 생기고 자기 정체성이 확보하게 되는 계기를 주는 게 노동이랍니다.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떠한 직장에서 내 위치가 점점 올라간다면 자기의식, 자존감 또는 자신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나의 자존감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해했어요? 그리고 내가 우연히 A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A라는 회사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달라질 수 있다면 정체성도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노동이라고 하는 건 주체와 객체가 통일됨과 동시에 인간이 자기 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는 계기까지 말한답니다. 이어서 볼게요. 또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을 통해 그럼 결국 여기서 또 하나가 붙는 거야. 해겔이 말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건 자신에게 맞게 자연을 바꾸어 생명을 보장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한대요. 거기 나와 있는 불필요한 말을 다 빼고 해겔이 말한 노동의 정의만 놓고 본다면 파란 색깔로 판서되어 있는 것들이 해겔이 로크를 넘어서서 더 주장한 내용들이 되겠죠. 학자별로 노동을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꼼꼼하게 구분하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볼게요. 이때 자립성을 지닌 객체는 주체의 노동에 저항하기 마련인데 객체의 자립성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일정하게 제거되고 약화되어 주체에 알맞게 변화된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사람이 될 거고요. 객체가 자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본다면 한편 주체는 노동 과정에서 객체에 내재된 질서나 법칙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객체 속에서 실현한다. 오른쪽 보세요. 객체는 주체의 노동을 통해 자연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연은 인간의 노동을 통해 인간에 맞게 변화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산이 엄청 많은데 산을 사람이 깎아서 아파트를 지어 올린다면 자연을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아파트가 필요한 인간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이어서 갈게요. 주체는 인간은 자연에 내재된 질서나 법칙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즉 나무를 많이 꺾으면 산사태가 일어날 거야, 이런 법칙이 있다면 이런 것을 주체가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그러면 객체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칸막이를 설치해 놔야겠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과 자연, 즉 주체와 객체는 통일, 하나가 되어 간답니다. 그 결과 객체는 주체의 노동으로 사라지거나 파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무관한 곳에서, 만약에 자연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인간과는 무관한 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자연을 개발한다면 인간을 위한 노동 선물로 변화하겠죠. 또 주체는 객체 안으로 들어가고 객체는 주체의 고유한 형식, 주체의 의도나 목적이나 욕구를 받아들이게 된다. 해겔은 이처럼 노동을 통해 주체가 자신의 의도나 목적이나 욕구 등을 객체 속에 나타내는 것을 2번 자기 대상화, 할게요. 결국 주체와 객체는 서로 분리고립 맞죠? 자연과 인간은 분리되고 자연은 고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인간이 자연 속에 고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노동을 통해 노동산물 속 통일되어 가며 주체는 그 속에 실현된 자기 대상화의 정도만큼 자기 의식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럼 보자. 자기 대상화와 자기 의식이라고 하는 건 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 대상화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자기 의식은 많이 성장을 할 거야. 여기에 자기 대상화는 아까 앞에 나왔죠. 노동을 통해서 주체가 객체 속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자기 대상화라고 한다라고 했고, 노동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어떠한 대상 속에 나타낸다면 나의 입지는 점점 커질 거고, 나의 입지가 커지고 나의 위치가 커진다면 당연히 나의 의식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 두 가지는 비례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해겔은 노동산물이 주체의 소유이지만 여전히 주체와 분리되어 있고 주체를 완전히 표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답니다. 즉 지가 말하고 자기가 말한 것의 문제점을 한 번 더 언급했대요. 들었어요? 완벽한 이론이 아니다가 되겠죠.
이에 비해 라고 나와 있고 마지막 글자 나올 거예요. 3번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잠깐만 헤겔의 노동관을 수용하면서도 라고 나와 있으니 마르크스가 말하는 노동이란 헤겔의 이론 플러스가 되겠죠. 헤겔의 노동관을 수용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헤겔의 이론 플러스 노동 자체가 한계를 지닌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단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내용은 단 노동 자체가 한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답니다. 노동 자체가 한계가 된다라고 말한 건 헤겔인데 마르크스는 헤겔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헤겔이 말한 것 중 노동 자체는 한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했대요. 마르크스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외부의 대상인 자연을 가공하여 인간의 욕구와 자기 실현에 알맞는 인간화된 자연을 만든다. 즉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노동을 하면 자연을 가공할 수 있고 이 자연을 가공하면 결국 인간화된 자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화된 자연이라고 하는 건 같은 말 인간의 욕구와 자기 실현에 알맞은 형식이 되겠죠. 인간화된 자연이라고 하는 건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인간의 모습이 녹아들어가 있는 게 될 테니 마르크스는 노동을 통해 인간이 자연을 가공한다면 인간화된 자연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화된 자연이란 인간의 욕구와 자기 실현에 알맞는 형식이 되겠죠. 이해하겠습니다. 결국 그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건 객체, 여기서는 객체가 자연이죠. 자연에 인간적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즉 어떠한 대상에게 나의 특성을 집어넣으려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부인해야겠죠. 그죠? 내 색깔을 입혀야 되니까. 할게요. 부정함으로써 주체의 주관적인 욕구나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공된 대상에는 주체의 형식이 부여되겠죠. 아까 이거 인간의 욕구와 자기 실현에 알맞은 형식. 주체가 인간이니까요. 주체의 욕구나 목적은 물질화되어 구체적 노동 산물이 된다. 그 결과 인간은 세 번째로 나오죠.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노동 산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기도 하고 자아, 실현, 또 자기 의식, 또 정체성을 확보하기도 한답니다. 결국 일을 하면서 내가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더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여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노동이 가장 현실적인 주객통일의 방법이자 인간의 자아 실현 과정. 그럼 결국 마지막 4번을 뽑아낸다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주체와 객체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하는 거고 더불어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자아 실현 과정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다만 나오죠. 한계. 뭐 주의해야 될 점 또 나옵니다. 똑같은 구조야. 다만 그는 노동을 통한 주객통일의 한계가 사회적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며 밑줄
노동을 통한 인간 자아 실현을 완성하려면 사회 구조를 변혁해야 한다. 즉 이거야. 나는 노동을 통해 노동이라고 하는 건 현실적인 주체와 객체의 통일 방법이고 노동은 인간의 자아 실현 과정이야라고 마르크스가 주장을 했대요. 됐어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조건을 붙인 거야. 야, 만약에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적용한다면 분명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거야.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동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인간의 자아 실현 과정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 전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구조를 변혁해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면서 사람이 자아 실현을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끝나는 거라고요. 됐어요? 마르크스는 자기가 내세운 주장에 대한 한계도 알고 있었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이라기보다 객체의 노력이라기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큰 관점에서의 사회 구조의 변혁을 주장하면서 노동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노동에 대한 철학적인 의미. 뒤에 나와 있는 거 똑같이 내용 정리되어 있으니까 빈칸 채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그 한계 비용이랑 그것을 수업했었고 자료 정도가 필요하실까봐 자료까지 준비해 드렸으니까 한 번에 같이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의 노동에 대한 철학적 의미였습니다.